안녕하세요. 책 속을 누비다는 책을 통해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오늘은 오픈마인드의 브라운스톤님 지음 부의 인문학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경제학 거장들의 이론을 좀 쉽게 현실적으로 풀어내서 누구나 몇 가지 투자 원칙쯤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입장벽이 곧 수익이다. 내 친구 A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 너무나 외진 지방이라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다. A 부부는 가맹점 사업만 열심히 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가게에 매달렸다. 그렇게 몇 년을 투자했지만 그 수입이란 게 부부의 인건비에다 투자한 사업 자금에 붙는 쥐꼬리만한 이윤뿐이었다. 그러다 4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권리금도 포기하고 시설 일체를 단돈 100만 원에 넘겨주었다고 한다. 그나마 임자가 있어야 원상복구 비용을 물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4년간 정산을 해보니 그동안 자기가 투자한 돈을 자기가 쓴 거랑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원래 가맹점은 통제권이 없는 비즈니스다. 본점에서 재료비를 올리거나 광고를 안 하면 수입이 줄어든다. 장사가 잘 되면 더 많은 가맹점이 생겨서 이익을 깎는다. 결국 그 가맹점 사업은 인건비 따먹기 사업이었다.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일을 벌이고 말았다. 최근에 다른 신도시의 신축 빌딩 상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맨 처음 분양하는 구분 상가를 분양받아서 성공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신도시는 상권이 언제 어떻게 형성될지 아무도 모른다.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확률로만 본다면 산 가격에 다시 되팔 수만 있어도 나는 성공이라고 평가할 것 같다. 물론 낮은 확률을 뒤엎고 대박이 터질 수도 있다. 부디 그랬으면 좋겠지만 나는 또 입을 다물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언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힘들다. 상가는 넘친다.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파트는 청약통장 같은 진입장벽이 있다. 그러니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럴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값이 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상가, 빌라,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왜 그럴까? 수요보다 공급이 넘친다는 뜻이다. 이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는 진입장벽이 없다면 수익도 별 볼 일 없다. 게다가 구분상가는 통제권이 없다. 통제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자기 혼자서 갈아엎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냥 몇 호로 불리면서 전체 상가의 의견에 따라야 할 뿐이다. 이런 상가의 운명은 독립적이지 못하기에 전망이 어둡다. 돈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질까? 근본이 화폐 제도가 사라지면서 정부는 금이 없어도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경제가 침체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게 된다.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 하에선 돈을 빌린 사람이 득을 보게 된다. 실질 구매력이 높은 현재에 빌려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후일에 갚으면 되니까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 가치는 떨어지기에 마련이니 말이다. 바로 이런 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그럼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일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자산 가격은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다. 자산 가격은 직선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강과 상승 사이클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 그래서 과도한 빚을 얻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 하락 사이클에 걸리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빚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얻어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고 장기 투자를 하면 부동산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가짜 돈에 목매지 말고 리얼 머니를 보유하라.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는 화폐 발행을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일이 간단해지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정부를 움직이는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당선되기 위해서 항상 유권자에게 달콤한 약속을 한다. 병원비를 공짜로 해주겠다고, 학비를 면제해주겠다고, 지하철 요금을 내려주겠다고, 더 많은 도로와 공공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선심성 공약을 제시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을 올리고 절약하자고 하는 정치인은 당선되기 어렵다. 사람들은 당장 편하게 해주는 정치인을 좋아하니 말이다. 결국 선심성 지출을 약속한 정치인이 당선되면 정부 지출이 많아지고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흥청망청하기 쉽다. 물론 부담은 후손이 지게 되겠지만 근시안적인 유권자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기 쉽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부의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의 이전이란 국민의 재산이 정부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인플레이션 덕분에 실물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더 많아진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세금은 늘어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알게 모르게 국민의 부가 정부로 이전되는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경험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전쟁이 끝난 뒤 독일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빨아들였다. 식당에서 밥을 먹기 전 가격과 먹고 난 뒤 가격이 다를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는 빛의 속도로 가치가 떨어져 휴지가 된다. 화폐를 받는 순간 바로 실물 자산으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순식간에 거지가 되고 만다. 요즘 세상은 그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심하지는 않지만 근본위제가 아닌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선 인플레이션 발생을 피할 수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부자가 많은 것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다.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여전히 화폐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화폐 시스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짜 돈인 화폐를 모으려 하지 말고 진짜 돈인 리얼 머니를 보유해야 한다. 그게 부동산이고 주식이다.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왜 세상은 평평해지지 않는 걸까? 세상은 점점 더 평평해지자고 한다. 왜 그럴까? 세계는 평평하다의 저자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세계화 때문이라고 말한다. 세계화에 힘입어 기업은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로 공장을 옮겨간다. 인터넷 혁명과 전자 상거래 기술의 발달은 세계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킨다. 이제 장소는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다. 지구상 어디든지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공장을 옮겨간다. 이처럼 세계화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고 집값이 비싼 선진국의 도시는 외면을 받고 비용이 싼 후진국의 도시가 각광받아서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평평해질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세상이 점점 더 평평해진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직업의 지리학 저자 엔리코 모레티는 아니라고 한다. 일예로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업의 경우
기술자의 연봉이나 집값이 인도 IT 기술자에 비해서 엄청 비싼데도 불구하고 미국 IT 기업은 인도로 옮겨가지 않는다. 집값도 비싸고 IT 기술자 연봉도 비싼 시애틀이나 실리콘밸리는 점점 더 번성하고 있다. 왜 미국 IT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은 비용이 싼 인도나 중국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일까? 왜 세상이 평평해지지 않는 걸까? 엔리코 모레띠에 의하면 세계화가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 전통 제조업은 세계화로 국제 분업이 일어나고 세상이 평평해지는 방식이 진행된다. 예를 들면 제조 공장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옮겨간다. 스웨터 만드는 공장은 인건비가 싸고 전기가 들어오고 땅값이 싼 곳이면 어디든 옮겨갈 수 있다.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논리를 따라 옮겨가지 못하는 산업이 있다. 그게 뭔가? 바로 혁신 산업이다. 혁신 산업은 어떤 산업을 말하는가? 자원보다는 아이디어, 특허, 기술 같은 것이 더 중요한 산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 바이오 산업, 4차 산업, 첨단 기술 같은 산업 말이다. 왜 혁신 산업은 땅값 싸고 인건비 싼 지역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혁신 산업은 뭉침의 힘이 작용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뭉침의 힘이란 구체적으로 뭔가? 나는 뭉침의 힘을 풍부한 인재, 지식 전파, 인프라 제공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첫째, 풍부한 인재가 있는 곳에서만 혁신 산업은 가능하다. 혁신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사람이다. 혁신을 만들어낼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후진국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혁신 산업은 인재들 간의 지식 전파가 중요하기에 후진국으로 옮겨갈 수 없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역량 있는 인재들이 한데 모여 서로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고받을 때 더 잘 생겨난다. 회의실뿐만 아니라 같이 차 마시고 밥 먹을 때 무심코 나눈 대화 속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튀어나온다. 셋째,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혁신 기업이 성공하려면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벤처 캐피탈이 있어 돈도 대주고 경영 지도도 해주고 회계도 도와주어야 한다. 또 인터넷 및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정보와 세계적 연구 흐름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 아니면 어렵다. 이 세 가지 뭉침의 힘 때문에 혁신 기업이 단지 비용이 싸다고 중국이나 인도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혁신 산업 기반 도시와 전통 제조업 기반 도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격차가 커질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통찰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을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다면 다음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지방 도시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 창원, 구미, 거제도, 군산 같은 제조업 중심 도시는 혁신과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에 의해서 점차 침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미 상당수의 제조업체가 값싼 노동비와 원료를 찾아서 해외로 떠났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둘째, 서울, 판교는 IT, 금융,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혁신 기업이 자리 잡아 향후 부동산 전망이 좋다. 지식 기반 산업사회에서 대학과 연구소는 중요하다. 서울에는 좋은 대학이 몰려있고 혁신 산업인 방송국, 금융기관, 벤처 캐피탈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회계, 경영 컨설턴트 역시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혁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게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이다. 셋째,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 국토 균형 발전이란 명목 아래 지방을 살리기 위해 추진한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의 모습은 어떤가? 아직도 기업의 입주율은 낮고 상가는 텅텅 비고 당초 기대한 성과를 거둔 곳이 많지 않다. 해외 도시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낙후된 지방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는 쇠퇴하는 지방 도시를 부활시키기 어렵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 도시, 혁신 도시로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도시 간 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우리가 도시 간 불평등을 원하지도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세상은 그렇게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다. 어떤 도시가 성장하고 어떤 도시가 쇠퇴할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재정적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혁신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에 투자하라. 자,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 케인스가 알려주는 투자의 포인트. 케인스도 처음에는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타인보다 좀 더 빨리 진입하고 한 발 앞서 빠져나오는 투자법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새로운 투자법을 정립했다. 케인스의 새로운 투자법을 알아보자. 자, 첫 번째, 소수의 투자자 편에 서라. 케인스는 자신의 주식 투자법의 중심 원칙은 일반 대중의 의견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투자 대상의 정점에 동의하면 불가피하게도 그 투자 대상은 너무 비싸서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케인스는 타인의 동의도 얻고 싸게 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케인스는 대다수 사람들이 투자에 동의하지 않는 주식에 투자해야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 집중 투자하라. 잘하는 한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대신에 안정성 때문에 서로 변동 방향이 다른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투자 전략이라고 케인스는 분산 투자에 대해 경고했다. 바닥에 구멍이 몇 개나 뚫렸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손실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케인스는 시간이 갈수록 올바른 투자법이란 자기가 잘 알거나 경영 방식을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큰 돈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케인스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제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장기 투자하라. 케인스는 6개월 뒤에 일어날 일까지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인간의 본성은 근시안적이라고 보았다. 케인스는 인간은 멀리 있는 이득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할인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고 케인스는 판단했다. 눈앞의 주가 등락은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법이라는 이야기다. 다음, 신용 투자하지 마라. 케인스는 주식 투자 초기에 빚으로 투자해서 큰 어려움을 경험한 뒤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규모를 줄였다고 한다. 말년에는 투자 금액에서 빚의 비중은 10%에 불과했다고 한다. 케인스는 가까운 미래의 주가 등락을 무시하려는 투자자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안전해지며 어떤 경우에도 빌린 돈으로 대규모 투자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다음,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케인스는 충고한다. 시장의 변동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다음, 주식 가치 측정은 계량적으로 하기 어렵다. 케인스는 정밀하게 해서 틀리기보다는 대충 어림짐작으로 맞히는 게 낫다고 말했는데 워렌 버핏도 똑같은 표현 방식으로 말했다. 케인스는 주식 시장은
정교한 계산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체 없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계산하기도 하고 또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70명의 애널리스트가 똑같은 통계학적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다고 해도 각자 다른 견해의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다음, 싸게 사라. 케인스는 자산 가치와 수익력에 비해서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라고 했다. 요즘 말로 하면 저 PER 주식과 저 PBR 주식을 선호한 것이다. PER은 무엇인가? 주가 수익률이라고 부르며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PER이 10이라는 것은 주가 순이익의 10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주가가 싼 것이다. PBR은 무엇인가? 주가 순자산 배율이라고 부르며 주가를 주당 장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PBR이 2라면 이는 주가가 장부 가격의 2배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주가는 싸다. 20대 80의 법칙을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 자, 빌프레도 파레토,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로 파레토 최적 사고방식을 도입했으며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소득 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경험적인 경제 법칙을 도출했다. 파레토 최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람들은 파레토를 부르주아의 마르크스라고 불렀다. 마르크스가 부르주아를 경멸하고 혐오했듯 파레토는 사회주의를 똑같이 경멸하고 혐오했기 때문이다. 파레토는 엘리트주의자였다. 파레토가 부르주아의 마르크스로 불린 또 다른 이유는 마르크스나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혁명이나 고상한 이념으로는 결코 사회 전체의 복지나 후생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수학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파레토 최적이다. 사회주의 혁명이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주의 혁명은 사회 후생의 총량을 늘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파레토 최적에 따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100명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자. 부자의 후생은 감소하고 재산을 나누어 받은 100명의 후생은 늘어난다. 감소한 부자의 후생과 100명의 늘어난 후생 중에 어느 것이 큰가? 사회주의자들은 후자가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레토는 어느 쪽이 크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후생이란 효용이며 주관적인 만족도인데 감소된 부자의 효용과 증가된 가난한 사람의 효용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효용의 법칙상 그렇다고 한다. 파레토 관점에서는 소수가 돈을 아주 많이 벌고 다수는 조금 벌거나 아예 못 본다고 해도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 세상이 더 나아졌다고 본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이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파레토의 주장은 부자들이 좋아하는 이론이지만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주의자들은 파레토 최적을 혐오한다. 파레토 최적은 수학적,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감성이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오늘날 사람들은 파레토 최적보다는 20대 80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파레토 법칙에 더 익숙하다. 파레토는 20대 80의 법칙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19세기 영국인의 재산 분포를 조사해보니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파레토는 재산의 분포도가 시대와 나라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99%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부동산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아파트는 거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데 거주민의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으니 상위 20%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파트 시세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 분명하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양극화의 흐름에 편승하는 게 유리하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라는 책에서도 미국의 경우
슈퍼스타 도시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슈퍼스타 도시 내에서도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니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지방이나 변두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자들이 사는 중심지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양극화는 통계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행의 통계 자료를 이용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자. 아파트를 가격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서 3년 동안 상승률을 조사했다. 결과는 가격이 가장 비싼 상위 1등급 아파트는 35% 오른 데 반해 가격이 가장 낮은 5등급 아파트는 1.47% 상승에 그치고 말았다. 문제는 그렇게 비싼 곳이 좋다는 건 알지만 돈이 없어서 그곳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돈 없는 사람도 투자는 해야 한다. 바로 부자 동네 인근을 노리면 된다.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는 것이다. 성남 재개발 지구 같은 경우 강남이나 분당처럼 될 순 없지만 부자 동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다. 철거민 동네인 구 성남 시가지에서 이런 비싼 가격대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는가? 부자 동네 인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나는 전부터 일산과 분당 중 어디가 나을 것인지 묻는 사람에게 분당으로 가라고 추천하곤 했다. 부자 동네인 강남과 가깝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의 원리는 부자 동네랑 얼마나 가까운가에 있다. 인간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멀리 이사가기 싫어하는 영토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인간 본성을 이해하면 투자할 곳이 보인다. 한비자, 순자에게 배운 중국 고대의 이름난 사상가이자 법가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전국 말기 한나라 사람으로 한나라의 공자라 일컫는다. 투자는 세상을 사는 지혜의 일부분이다.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읽을 줄 알았던 한비자. 한비자가 남긴 글 중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는 것이 많다. 뱀장어는 뱀과 비슷하고 누에는 애벌레와 비슷하다. 뱀을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고 애벌레를 보면 누구나 징그러워한다. 그러나 어부는 맨손으로 뱀장어를 잡고 여자는 맨손으로 누에를 잡는다. 다시 말해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누구든 용감해진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았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바라지만 관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이 빨리 죽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전자가 좋은 사람이고 후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인간은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 돈을 떼먹으려 든다. 투자도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는 삼성카드 투자로 큰 돈을 잃었다. 아파트 한 채 정도 날렸다. 내가 큰 손실을 입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은 내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남의 돈을 떼어먹고 신용불량자가 되리라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을 귓등으로만 들었던 대가를 크게 치렀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LG카드와 삼성카드의 경영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전 세계를 공황의 위기로 몰아넣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다. 미국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에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비우고 집 열쇠를 은행에 반납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죽을 때까지 꼬리표를 달고 다니기에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다 보니 돈 없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에 베팅하는 한탕주의 도덕적 해이가 미국에 만연하게 된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결국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벌어진 것이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도덕적 결함이 없어 보이는 내 친구도
미국에서 집을 사고는 집값이 하락하자 집 열쇠를 은행에 넘겼다고 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인간은 돈을 떼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돈을 떼어먹으려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투자의 기본이다. 주식 투자도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인간은 중독되기 쉬운 동물이다. 술, 담배, 도박, 게임에 중독되기 쉽다. 중독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행복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 담배, 카지노, 게임주들이 돈을 많이 번다. 주가도 다른 주에 비해서 수익률이 좋다. 2015년 영국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 따르면 죄악 주식은 1900년에서 현재까지 가장 뛰어난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이었다. 담배, 카지노, 술을 취급하는 주식을 흔히 죄악주라고 한다. 요즘은 미국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마리화나 주식이다. 부동산 투자도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인간은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건축도 허용해주고 재개발도 허용해주고 고충도 허용해 주어야 한다. 강남에 살고 싶은 욕망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지금 같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그리고 강남에 대한 규제 정책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가면 결국엔 재개발, 재건축은 이루어질 것이고 층고 제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또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인 자녀 사랑을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 하이에크는 인간이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강점을 확보해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맹목적 본능이다. 이러한 본능을 감안할 때 교육열은 당연한 것이고 부동산에서 학군의 가치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종목만 찾아서 투자하는 투자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학군별 집값 차이는 선진국이 더하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학군별 집값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다. 길 하나 사이로 학군이 달라지는데 집값 차이는 그야말로 2배에 육박한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최고 학군인 브루클린에 있는 침실 3개짜리 주택은 70만 달러 이상이지만 보통 학군인 근처 멜로스 스토넘 지역에선 45만 달러면 이런 집을 살 수 있다. 신시내티 최고 학군인 시커모어의 집값은 평균 18만 달러이지만 보통 학군인 러블랜드의 집값은 10만 달러에 불과하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학군이 좋은 좋은 지역의 집값은 전국 평균 집값보다 49% 비싼 걸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부동산 투자 격언이 과거에는 로케이션이었지만 요즘엔 학교로 변한 것 같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게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이며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향후에도 그럴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는 설비 투자만큼 교육 투자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는 기술 진보와 지식 축적이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인재 개발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는 곧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로 이어질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학군을 고려하는 것이 포인트 중 하나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책 속을 누비다. 오늘도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 여러분은 누비다입니다.